네, 여러분 630페이지 통고처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고처분과 같아요. 먼저 통고처분을 보시면 자, 통고처분은 형사처벌을 범칙금으로 대체하는 것이 통고처분이죠. 자, 의미 기능을 보시면 두 줄 끝에 범칙금 납부 통고를 받은 사람이 범칙금을 이행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주의 두 번째 통고처분은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죠. 행정부에서 하니까 법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에서 하니까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에요. 그러나 실질적인 의미는 사법이다. 형사처벌의 종류로서 처벌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형사처벌을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는 처벌로서 사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며 우리 행정부에서 하니까 우리 경찰 그다음에 일반 행정기관에서 이 통고처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며 실질적 의미는 사법이다. 자, 아래에 관련 판례를 보시면 이게 뭐냐면 통고처분은 형사처벌을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고처분 즉 범칙금 납부하면 다시 처벌받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체하는 것이지 이것도 받고 형사처벌 또 하면 대체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관련 판례에 신호위반 등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통고처분을 받아서 범칙금을 납부했다 하더라도 업무상 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에 대해서 교특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즉 통고처분했어도 업무상 과실치상에 대해서 교특법으로 다시 처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아니 신호위반한 것은 다시 처벌하면 안 되지. 그러나 신호위반하고 사람 다치게 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신호위반으로 통고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람 다치게 한 거, 저 교특법상 업무상 과실치상 이것은 다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경찰관들이 교통사고 났다고 이제 현장에 딱 출동해서 가면 우리 경찰이 출동하고 있는 그 사이에 당사자들끼리 막 합의를 하죠. 아 이거 뭐 별것도 아닌데 그냥 저기 보험 처리해드릴게요. 보험 처리해주고 10만 원 더 드릴게요 해서 현장에서 쇼부를 칩니다. 그러면 이제 경찰이 딱 출동하면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하겠다고 그냥 들어가시라고 합니다. 그때 구체적으로 어떤 위반한 사항이 딱 있을 때 경찰관이 그냥 안 돌아오고 딱지는 끊고 돌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래? 지금은 돌아가지만 돌아가서 다시 신고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확실히 어떤 잘못을 한 것이 드러나는 사람한테는 딱지 끊어서 보낸다니까. 그러면 그 국민은 엄청 막 욕하죠. 가면서 뭐 우리끼리 했다 그러는데 꼭 딱지까지 끊고 말이야. 그러나 나중에 다시 신고했을 때 가해자 피해자를 가리기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죠. 근데 딱지를 딱 끊어놔버리면 가해자 피해자 원인을 그냥 확 가려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신고가 들어오면 사람 다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형사처벌할 수 있습니다. 교특법 위반으로 사람 다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형사처벌할 수 있습니다. 자, 아래 용어 정의를 보시면 자, 범칙행위란 156조 157조 이 156조 157조가 전부 다 20만 원 이하 벌구 과예요. 그래서 저 경범죄처벌법에서는 10만 원 이하 벌구가 20만 원 이하 벌구가 여기에 대해서 범칙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놨지 않습니까? 근데 도로교통법에서는 20만 원 이하 벌구가에 대해서만 범칙금으로 대체할 수 있고요. 자, 범칙자는 범칙행위를 한 사람이 범칙자인데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제외합니다. 그 제외하는 사람이 면허신사예요. 면허신사. 그래서 운전면허증 제시하지 못하는 사람, 또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 질문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면허신사,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범칙자에 해당하지 않아서 범칙은 발부할 수 없는데 다만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중에서 단 업무상 과실치상, 중과실치상 또는 도교법 151조 물피사고에 대해서 벌을 받지 않게 된 사람은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벌을 받아. 그러면 범칙금 발부할 수 없는데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아예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아. 그러면 범칙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아까 그런 것이죠. 경찰관이 출동했는데 지들끼리 알아서 한다고 할 때 구체적인 잘못한 것이 있을 때 범칙금 발부하고 와버린다니까요. 그때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고 간다 그러니까 범칙금은 발부할 수 있다니까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해서 범칙금 발부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처벌받지 않는 경우에는 범칙금 발부할 수 있습니다. 아래 통고처분, 자, 첫째 줄 끝에 범칙금 납부 통고서로 범칙금 낼 것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통고처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까 위에 면허신사는 범칙자가 아니라서 범칙자 예외사유라서 통고처분을 할 수 없고 아래 주거달은 범칙자라 하더라도 통고처분 하지 말라는 통고처분 예외사유에 해당해서 범칙금 발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면허신사 주거달이죠. 면허신사 주거달 중에서 면허신사는 범칙자 예외사유, 범칙자가 아니어서 통고처분할 수 없고 주거달은 범칙자라 하더라도 통고처분 예외사유라서 통고처분할 수 없습니다. 이게 경무죄처벌법에서는 상구 P18 주거하고 똑같죠. 상구 P18 주거, 면허신사 주거달 다 똑같은 방식입니다. 자, 오른쪽은 경무죄처벌법이랑 똑같아. 완전히 똑같아. 그래서 제가 다시 설명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고 자, 그 맨 아래에 속도 위반 범칙금 과태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도 위반 범칙금 과태료를 왼쪽 속도가 위반 속도죠. 위반 속도의 크기죠. 왼쪽 속도가 위반 속도입니다. 위반 속도의 크기. 자, 왼쪽 위반 속도를 246초라고 하면 이걸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냥 이것을 20km 이내, 20km 초과 40km 이내, 40km 초과 60km 이내 이렇게 읽으면 이거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왼쪽을 246초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이해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2, 4, 6초 위반 속도가 20km 이내, 40km 이내, 60km 이내, 60km 초과 2, 4, 6초 이렇게 해놓으시고 범칙금이 3692 과태료는 10,000원씩 얹어서 네, 벌점은 최초 20km 이내는 벌점 없고 그 뒤부터 15의 배수로 15점, 30점, 60점 그것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더블로 그래서 20km 이내부터 15, 30, 60, 120입니다. 딱 120에서 끊겨. 그러니까 면허 정지까지만 가는 거죠. 1년 내 121점이 되면 면허 취소거든 바로. 그러니까 이 사람 어린이 보호구에서 오전 8시 이후에 60km 초과해서 운전했으면 120점 맞는 겁니다. 벌점. 벌점이 기존에 1점이라도 있었어? 바로 면허 취소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 벌점이 없었어. 그러면 그냥 면허 정지 120일에서 끝나는 거죠. 자, 아래 초과속. 60km 초과보다 훨씬 더 많이 있는 초과속 80km 초과, 100km 초과, 100km 초과 3회 이상. 자, 이것도 전체를 막 올라가면 이게 숙지가 잘 안 된다니까. 그냥 80km 초과 뒤에 벌점 80점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벌점 80점. 100km 초과는 벌점 100점. 그 다음에 100km 초과 3회 이상은 면허 취소. 이 세 가지만 딱 쳐놓고 제 말이 그것만 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중심으로 보면 이제 보여요 조금. 근데 전체를 섞어놓고 별거 아니지만 30만 원이야 벌금 구류. 그 다음에 벌점 80점 이걸 함께 놓고 보면 잘 머릿속에 안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80km 초과 벌점 80점, 100km 초과 벌점 100점, 그 다음에 100km 초과 3회 이상 면허 취소입니다. 여러분 80km 초과 100km 초과가 어린이 보호구에서 했으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저기 80점에 따버리니까 160점, 100점에 따버리니까 200점 됩니까? 그냥 다 120점입니다. 120점. 왜냐면 거기에 60km 초과가 60km 초과가 60점, 120점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존 벌점은 80km 초과면 80점, 100km 초과면 100점이 되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그렇게 했으면 120점에서 멈춰버립니다. 120점. 최대가 120점인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하여튼 면허 취소까지는 안 가게끔. 121점 되면 바로 면허 취소돼 버리니까. 그래서 80km 초과는 80점, 100km 초과는 100점, 100km 초과 3회 이상은 면허 취소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했어도 하여튼 120점에서 멈추죠. 최대 120점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자, 교통사고. 자, 교통사고는 먼저 차에 의한 사고를 교통사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차, 뭐 자동차만이 아니라 또는 자동차 등만이 아니라 각종 차에 의해서 사고가 났어. 그러면 교통법 가지고 이제 따집니다. 그래서 자, 각종 차에 의해서 그래서 당구장에 자전거 손수레 경운기 등에 의한 사고도 교통사고에 해당하고 우리 교통조사기에서 조사합니다. 자, 이번에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해서 운전되는 차는 그 사고가 났으면 교통사고가 아니에요. 차가 아니기 때문에 뭐냐면 이 교통사고는 우리 교통조사기에서 처리하는 교통사고는 차에 의한 사고만 말합니다. 근데 차에 대한 개념 정의에서 가설된 선을 이용해. 그러면 차가 아니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교통사고는 아닙니다. 자, 3번에 유모차, 보행, 보조용 의자차, 소화용 자전거에 의한 사고도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이냐면 유모차, 보행, 보조용 의자차, 소화용 자전거가 차랑 부딪혔으면 교통사고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보행자랑 부딪혔을 때 유모차, 보행, 보조용 의자차, 소화용 자전거는 이 자체 여기 이제 사람이 타고 있어도 그냥 보행자예요. 보행자. 사람이 타고 있지 않으면 유모차는 육아용품이고 소화용 보행, 보조용 의자차, 휠체어는 의료기기고 소화용 자전거는 완구죠. 완구. 그래서 사람이 타고 있지 않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사람이 타고 있으면 보행자죠. 그래서 보행자가 보행자랑 부딪혀도 교통사고는 아니죠.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차랑 부딪혔으면 그건 교통사고가 맞는데 이것이 보행자랑 부딪혔으면 교통사고가 아니라 그냥 안전사고죠. 안전사고. 자, 4번에 차체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차량에 적재된 화물 등 차량과 밀접하게 연결된 부위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까지 포함합니다. 자, 오른쪽에서 5번에 도로에서 발생해야 하는지 여부. 교특법은 도로 사고에 한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골때리 우리가 도로가 도로인지 아닌지 이 교통 처음에서 엄청 따져보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만? 도교법에서만 도로에서의 운전을 운전이라고 봅니다. 대신 음주, 약물, 뺑소 있는 도로가 아닌 것도 포함하고요. 대신 교특법이나 특가법은 도로 아닌 것도 그냥 포함해버려. 오케이? 교특법이나 특가법은 도로 아닌 곳에서도 그냥 해당합니다. 자, 맨 아래 교통안전교육을 보시면 여러분 교통안전교육도 이름을 좀 잘못 지었어요. 뭔 말이냐면 교통안전교육 안에 다시 교통안전교육과 특별교통안전교육이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교통안전교육 안에 교통안전교육 안에 여기 어떻게 되냐면 73조가 교통안전교육이죠. 1항이 교통안전교육, 2항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3항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이에요. 근데 1항이 이게 교통안전 기본교육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야 되는데 그냥 교통안전교육이라고 이름을 붙여버렸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교통안전교육 안에 다시 교통안전교육과 특별교통안전교육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통안전교육 안에 1항 교통안전교육을 교통안전 기본교육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야 되는데 똑같이 그냥 교통안전교육 안에 통칭인 교통안전교육 안에 교통안전교육이 있고 특별교통안전교육이 있어요. 이제 명칭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교통안전교육이라고 하면 통칭으로서 부를 때도 있고 교통안전 기본교육으로서
기본 교육이라는 명칭은 없지만 의미가 기본 교육으로서 교통안전교육이 서술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조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항이 세부 종류로서의 교통안전교육이에요. 자, 전체 73조 통칭으로서 교통안전교육 안에 1항이 세부적인 교통안전교육. 그래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아래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교통안전교육 1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세부적인 교통안전교육이죠. 자, 다음 페이지 2항을 보시면 2항. 자, 다음 어느 안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3항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이요. 2항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하고 3항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은 어떤 차이가 있죠? 2항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뭘 잘못했을 때 벌로서 받는 것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고 3항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은 혜택으로서 야, 이거 벌점 깎아줄 테니까 좀 받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입니다. 그래서 벌로서 받는 것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혜택으로서 선택적으로 받는 것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그렇습니다. 그래서 2항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보시면 1호에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사람. 이게 뭔 말이에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으면 운전면허를 다시 받기 전에 반드시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만 운전면허를 다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인데 서술이 약간 이상하게 돼 있어서 서술이. 자, 3항은 사망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자, 여러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은 의무잖아요. 의무이기 때문에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예요. 의무니까 당연히 받아야 한대지. 3항 권장교육은 권장이니까 받을 수 있다요. 받을 수 있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자, 3항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권장교육을 받기 전 1년 이내에 해당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한정한다. 왜?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은 혜택으로서 하는 것인데 벌점을 조금 까졌으면 됐지. 또 더 깔려고 또 해. 그때는 1년 지난 다음에 받을 수 있게끔 해놓은 겁니다. 오케이? 혜택으로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혜택을 막 순식간에 막 너무 많이 받아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해당 교육 1년 내에 받지 아니한 사람이 한정합니다. 자, 1호를 보시면 1호. 자, 2항 2호 및 4호에 따른 사유, 즉 의무교육 사유죠. 2항이 의무교육이니까 의무교육 사유 이외의 사유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 즉 저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에다가 그 면허 정지 받은 사람 중에서 아주 심각한 것을 위반했을 때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대상으로 해놨죠. 대신 위험성이 별로 없는 면허 정지 사유는 권장교육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험성이 별로 없는데 대신 네가 교육을 받아, 즉 권장교육을 받으면 벌점을 많이 까준다는 거죠. 그래서 의무교육 외에 사유로 정지처분을 받았어. 그때 권장교육을 받아. 그러면 벌점을 확 까줍니다. 그래서 혜택으로서 받는 것이고요. 자, 2호에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해서 면허 정지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즉 벌점이 많이 쌓였어. 벌점이 많이 쌓였는데 40점부터 면허 정지 들어가잖아요. 근데 한 30점 쌓였어. 그때 꼭 의무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는데 받아. 자발적으로 이 권장교육을 받아. 그러면 벌점을 확 까주는 거죠. 그래서 혜택으로서 받는 것이 이 혜택으로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입니다. 자, 사항을 보시면 사항은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사항. 긴급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아래 정기적으로 긴급자동차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자, 5항은 고령자 교통안전교육이에요. 그래서 75세 이상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그때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그러니까 75세 이상인 사람은 새로 면허증 취득하려고 하면 응시 전에, 그리고 갱신 받으려고 하면 갱신일에 75세 이상인 사람은 갱신 기간 이내에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75세 이상이야. 새로 운전면허 취득하려면 시험 보기 전에 교통안전교육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운전면허 가지고 있는 사람이 75세 이상인데 갱신하려고 그래. 그럼 갱신 기간 안에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통안전교육을 받는 이 고령자 기준이 75세죠. 여기서 딱 나올 것은 뭐 75세죠. 75세. 도교법에서 노인이 몇 세 이상이냐? 65세 이상입니다. 도교법에서 노인이 65세 이상인데 대신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그 기준은 75세 이상인 것이죠. 자, 맨 밑에 당구장 표시에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보시면 신규가 있고 정기가 있습니다. 신규가 있고 정기가 있는데 신규는 운전하려는 사람 3시간 이상, 정기는 3년마다 2시간 이상. 그러니까 처음 좀 많이 받고 정기적으로 조금만 받죠. 처음 3시간 이상, 3년마다 2시간 이상. 자, 오른쪽. 자, 특별교통안전교육 시행령을 보시면 시행령 38조 특별교통안전교육. 자,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및 권장교육은 강의, 시청각 교육, 현장 체험 교육 등의 방법으로 3시간 이상 48시간 이하로 실시합니다. 3시간 이상 48시간 이하. 그냥 교통안전교육은 이 교통안전교육 안에 교통안전교육과 특별교통안전교육이 있잖아요. 특별교통안전교육은 3시간 이상 48시간 이하. 그냥 교통안전교육은 1시간. 학과 시험 응시하기 전에 1시간 받는 것이 그냥 교통안전교육이고요. 자, 아래 우리 도로교통 관련해서 각종 용어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관련해서. 자, 스키드마크는 2번에 급제동시 도로와의 마찰 흔적이죠. 브레이크를 확 밟아. 그럼 바닥하고 이제 마찰이 되기 때문에 끝에 좌우측 타이어의 흔적이 대체로 동등하게 나타나고요. 자, 스키드마크 급브레이크 밟을 때 스키드마크. 자, 가속 스카프 그 반대죠. 갑자기 엑셀을 그냥 확 밟아버릴 때 그때 가속 스카프 바닥이랑
바퀴랑 마찰을 일으켜서 급 가속 시 마찰 흔적이고요. 오직 구동 바퀴에서만. 그래서 바퀴가 4개 있지만 엔진이 직접 굴리는 바퀴는 통상 2개죠. 물론 사륜 구동은 4개 다 먹는 것이고 통상적으로는 차가 2륜 구동이죠. 전륜 구동도 있고 후륜 구동도 있죠. 우리나라 차는 주로 전륜 구동. 저 독일 차는 주로 후륜 구동입니다. 그래서 전륜 구동은 앞에 2바퀴만, 후륜 구동은 뒤에 2바퀴만 이 가속 스카프 먹죠. 왜냐? 엔진이 굴리는 바퀴는 그 바퀴만이거든요. 나머지 바퀴는 따라가는 바퀴거든요. 그래서 엔진이 돌리는 그 구동 바퀴에서만 마찰 흔적이 나타나는 것이 가속 스카프고요. 요 마크는 요죠. 핸들을 왼쪽으로 틀었다가 오른쪽으로 틀었다가 요 이렇게 할 때 왼쪽으로 틀 때는 왼쪽으로 쫙 미끄러지고 오른쪽으로 틀면 오른쪽으로 쫙 미끄러지고 그러다가 이제 바닥에 마찰 흔적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요 마크 급 핸들 조향으로 그때 옆으로 미끄러진 타이어 흔적으로 주로 빗살무늬 흔적의 형태를 나타냅니다. 옛날에 뭐 빗살무늬 턱이 그죠? 왜 그러냐면 차량 바퀴 안에 공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옆으로 쭉 미끄러지면 우리는 그냥 쭉 미끄러지는 것 같지만 그걸 슬로 비어로 돌려보면 공기가 통통통통 튀는 거죠. 이렇게 바퀴가 이렇게 있는데 바퀴가 통통통통 이렇게 튀는 겁니다. 공기가 들어 있으니까. 그래서 통통통 튀면서 바닥하고 마찰을 일으킬 때 그냥 똑같이 마찰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통통통 튀면서 튈 때마다 그냥 강하게 바닥에 부딪혔다가 살짝 떨어졌다가 강하게 떨어졌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슬로 비드로 돌려보면. 그래서 통통통통 빗살무늬 형태로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자, 요 마크는 이번에 맨 끝에 바깥쪽 타이어의 마찰열이 더 많이 발생하고 안쪽보다 진한 흔적을 남기죠. 그렇죠. 왼쪽으로 미끄러질 때는 왼쪽 끝 바퀴에 가장 큰 압력이 미치고 오른쪽으로 미끄러질 때는 오른쪽 끝 바퀴에 가장 큰 압력이 미쳐버리니까 그 바퀴가 가장 큰 흔적을 남기는 것이죠. 자, 노면 패인 흔적은 가우지 마크라고도 하고요. 칩, 찹, 그루브라고도 합니다. 칩, 찹, 그루브로 구분되면서 아래 차량 하부의 강한 금속 부분에 의해서 지면이 파인 자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노면 패인 흔적. 여러분 그 아스팔트가 어떻게 패요? 웬만해서 도끼를 찍어도 아스팔트 안 패이죠. 그런데 여러분 차가 이렇게 2개가 부딪히면 진짜 정면으로 딱 부딪혀버리잖아요. 되져버립니다. 사람 되져버려요. 차가 엄청 빠른 속도로 가다가 우리 도로가에 막 기둥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도로가에 있는 기둥이 엄청 강한 거예요. 왜냐? 차랑 부딪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걸로 해놨어. 특히 막 도로가에 좀 두꺼운 것들이 있어. 그것은 차가 부딪히잖아요. 안 쓰러져요. 그냥 딱 그러니까 차가 정면으로 그 기둥을 딱 부딪히잖아요. 비스듬하게 부딪히면 차가 확 흩어져 나가버려. 그러면 그 사람 살아. 왜냐면 그 막 힘이 분산돼서 하니까 살아. 근데 정면으로 딱 부딪히고 제가 봤어. 팔이 없어. 정면으로 딱 부딪혀. 엄청난 힘으로 딱 부딪히고 거기서 딱 멈춰버리니까 그 힘이 어딘 것인가는 힘이 솟구쳐야 되잖아. 팔이 떨어져서 그냥 창문 바깥으로 날아가 버려. 와, 몇십 미터 떨어져 있다니까요. 다리가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차가 2대가 정확히 딱 부딪혀. 대져버리는 거야, 그냥. 근데 조금이라도 비슷하게 부딪혀. 왜 좌우로 비슷하게 좀 촥 튀어나가버리죠. 위아래로 부딪혀. 조금이라도 그러면 하나는 위로 딱 쏘고 하나는 밑으로 그냥 찍어버리죠. 그 찍을 때 아스팔트를 그냥 확 패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이 가우지 마크 노면 패인 흔적입니다. 아래 스크래치는 그냥 가볍게 긁힌 거. 그래서 사고가 나. 그러면 범퍼 같은 거에 살짝 떨어져가지고 바닥을 긁죠. 그렇게 긁은 것을 이 스크래치라고 하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교통사고의 처리 기준. 자, 우리 교통사고를 처리할 때 교특법이 있고요, 도교법이 있고 특가법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대부분 다 교특법으로 처벌합니다. 왜냐하면 교특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즉 우리 운전하는 행위도 이제 업무상 행위로 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그러면 이제 교특법으로 대부분 다 처벌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만 도교법에서는 단순 물피, 그다음에 물피 뺑소니, 물피하고 물피 뺑소니는 도교법에서 처벌하고, 그러니까 도교법에서 처벌하는 것이 별로 없는 것이죠. 물피 뺑소니 정도. 자, 특가법에서는 가장 비난 가능성이 높은 3가지. 그래서 뺑소니 치사상, 도주 치사상이죠. 특가법 5조의 3, 뺑소니 치사상, 도주 치사상. 특가법 5조의 11, 음주운전 치사상. 근데 거기 이제 공식 이름은 위험운전 치사상이죠. 음주만이 아니라 음주 약물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음주운전 치사상이라고 하지 않고 위험운전 치사상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5조의 13, 어린이 보호구역 치사상. 그래서 뺑음보죠. 뺑음보. 그래서 우리 교통사고 관련해서 가장 비난 가능성이 높은 그 세 가지 뺑음보 치사상은 특가법으로 해서 처벌을 합니다. 자, 아래를 보시면, 자, 이제 이 치사상 이제 특가법으로 처벌하는 거예요. 기본이 특가법으로 처벌하는 겁니다. 치사상. 자, 그런데 치사사고, 사망사고는 처벌해요, 무조건. 대신 합의하면 좀 약하게 처벌하는 것이지 치사사고는 무조건 처벌합니다. 자, 우리 교통법에서 2가지 불처벌의 특례를 두고 있어요. 하나는 반의사 불벌, 반의사 불벌을 두고 있고, 또 하나는 종합보험 가입의 불처벌 특례를 두고 있어요. 다음 페이지에. 오케이? 이것은 뭐에만 해당해? 치상사고에만 해당하는 겁니다. 치사사고는 무조건 처벌하는 거예요. 치사사고는 뭐 합의해도 처벌하고 종합보험 가입에서도 처벌합니다. 대신 이제 합의하면 좀 약하게 처벌하지. 어쨌든 치사사고는 무조건 처벌하고. 자, 치상사고 관련해서 불처벌 특례가 2개 있어요. 반의사 불벌 특례, 그다음에 그 뒤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종합보험 가입 불처벌 특례 2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반의사 불벌이 뭐예요? 합의하면 처벌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치상사고는 원칙적으로 합의하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또 뒤에 종합보험 가입돼 있으면 둘 중에 하나만 돼 있으면 처벌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통사고 돼서 사람 다쳐 아무 상관없잖아요. 종합보험 가입돼 있으니까 형사처벌 받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자, 대신 합의해도 처벌하는 특례가 있어. 합의해도 처벌하는 것이 그 셋째 칸에 1항에 뺑소니죠, 뺑소니. 2항에 측정불응. 자, 뺑측. 그 다음에 3항에 중과실 12개 항목. 그래서 뺑소니, 측정불응, 그 다음에 중과실 12개 항목 위반하면 합의해도 처벌하는 겁니다. 이것이 저 뒤에 종합보험 가입 불처벌 특례에도 그대로 있어. 여러분 638페이지로 한 장을 좀 넘어가 보시면 자, 종합보험 가입에서도 종합보험 가입돼 있으면 치상사고 사람 다친 거 사고는 종합보험 가입돼 있으면 처벌하지 않아요. 근데 처벌하는 예외가 뭐냐면 아까랑 똑같아요. 뺑, 칙 12개 항목. 근데 하나가 더 있어. 이게 중상해예요, 중상해. 그러니까 여러분 전 한번 봐주세요. 사람이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 그럼 무조건 처벌한다니까요. 근데 다치기만 했어. 그러면 반의사 불벌의 특례, 그 다음에 종합보험 가입 불처벌의 특례 두 개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 그래서 종합보험 가입돼 있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처벌하는 예외가 또 있어. 처벌하는 예외가 합의해도 처벌하는 것이 뺑소니, 측정불응, 중과실 12개 항목. 그 다음에 종합보험 가입돼서도 처벌하는 것이 뺑소니, 측정불응, 중과실 12개 항목. 근데 종합보험 가입돼 있어도 처벌하는 것이 하나 더 붙어서 중상해. 이 중상해가 교통사고로 불구가 됐을 때 그때 중상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쪽에 똑같이 뺑소니, 측정불응 12개 항목이 있기 때문에 뺑소니, 측정불응 12개 항목 위반은 무조건 처벌하는 거예요. 합의해도 처벌하고 종합보험 가입돼서도 처벌하니까 무조건 처벌하는 거예요. 대신 중상해는 종합보험 가입돼서도 처벌하죠. 대신 합의해도 처벌하는 거기에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중상해는 사람이 불구가 됐어. 그것은 합의하면 처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흔히 교통사고 났는데 죽진 않았어. 근데 사람이 엄청 불구 비슷하게 다쳤어. 그러면 야, 너 합의해야 돼. 너 중상해는 합의해야 돼.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그 이유가 중상해는 종합보험 가입돼서도 처벌하는 거야. 대신 합의해도 처벌하는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합의하면 처벌하지 않는 거죠. 중상해만큼은. 그래서 중상해는 종합보험 가입돼서도 처벌하지만 합의하면 처벌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와서 그 12개 항목을 한번 볼게요. 눈 뜨시고 여러분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화이팅. 자, 637페이지에 이 중과실 12개 항목 관련해 좀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거기 중앙선 침범 두 번째 칸에 이 중과실 12개 항목이 철길 앞 횡단 어린이 신중 무음 속보로 추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린이가 철길 앞을 횡단하려면 신중하게 소리내지 말고 신중 무음 속보로 추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철길 앞 횡단 어린이 신중 무음 속보로 추추. 자, 근데 그중에서 중앙선 침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속도로 등 횡단 유턴 후진도 중침에 들어갑니다. 12개 항목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일반도로 횡단 유턴 후진은 안 들어가. 그냥 고속도로 등 횡단 유턴 후진은 중침에 포함돼서 얘기합니다. 일반도로 횡단 유턴 후진은 안 들어가요. 자, 중침 안에 고속도로 등 횡단 유턴 후진도 들어간다는 거. 그다음에 속도 위반이 들어가잖아요. 속도 위반이 철길 앞 횡단 어린이 신중 무음 속보로 속도 위반도 12개 항목 위반에 들어가는데 대신 여기서 속도 위반이 모든 속도 위반이 아니라 위반 속도가 20km 초과해야 돼. 그래서 시속 20km 초과해서 운전하는 경우만 이 속도 위반 중과실 항목에 걸립니다. 한 10km 초과했어. 이 12개 항목 위반에는 안 들어갑니다. 속도 위반에는 들어가지만 12개 항목 중과실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저 밑에서 둘째 줄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 났다고 해서 무조건 이 12개 항목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보호 의무에 위반해서 어린이를 다치게 했을 때 어린이가 다쳤어야 이 12개 항목에 들어가는 것이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른이 다쳤어 12개 항목 위반에 안 들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물피 사건 볼게요. 물피 사건. 이 물피 사건은 교특법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물피 사건도 교특법 불처벌 특례에는 적용이 돼. 그래서 종합보험 가입됐거나 합의하면 물피 사건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합보험 가입됐으면 물피 사건, 민피 사건도 처벌하지 않는데 물피 사건 당연히 처벌하지 않겠죠. 근데 그것은 교특법에 있어요. 교특법에. 그래서 불처벌 조항은 교특법을 따라. 그러나 처벌 조항은 교특법에서는 사람 다치거나 죽은 것만 처벌한다니까요. 그래서 물피 사건은 도교법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물피 사건은 도교법으로 오지만 반의사 불벌이라든가 그 다음에 종합보험 가입됐으면 불처벌하는 것은 똑같고요.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른쪽. 자, 교통사고 유형별 처리를 보시면 일부만 좀 볼게요. 일부만. 자, 신호 지시 위반 관련해서 자, 3번에 보행자 신호기 신호 위반은 신호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행자 신호기 신호 위반은 뭔 말이냐면 차량은 차량 신호만 받아요. 차량한테는 차량 신호만 신호야. 그래서 뭐 횡단보도 보행자 근데 횡단보도에 차량 신호가 다 있어. 횡단보도의 대부분 보행자 신호도 있고 또 천장에 하늘을 보면 차량 신호도 대부분 있습니다. 어쨌든 차량은 차량 신호만 받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등만 있어. 근데 사고가 나.
신호 위반은 아니지. 뭐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무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차량은 차량 신호등만 받지 보행자 신호기는 차량이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가 있어. 그 횡단보도에 보행자 파란등이 켜져도 지나갈 수 있다니까요. 왜 지나갈 수 있어? 차는 차량 신호등만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우회전에서 딱 나타나는 그 횡단보도에서 차량 신호등 있지. 근데 그 차량 신호는 저 직진에서 오는 것만 주의를 하거든요. 바로 위에서 바로 횡단보도가 나타나면. 그래서 차는 하여튼 차량 신호만 받습니다. 저 보행자 신호등은 받지 않습니다. 대신 신호는 받지 않지만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는 또 적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정한 수칙을 지켜서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여튼 간에 저기 4번에 교차로에서 적색등화가 켜진 상태에서 우회전하다가 신호에 따라서 진행하는 다른 차마와 교통사고를 야기했어. 신호 위반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 교차로 차량 적색등은 직진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우회전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회전하다가 사고 났어. 그러면 우회전한 그 차가 잘못은 잘못이야. 잘못은 잘못이지만 12개 중과실 항목인 신호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 거죠. 자, 근데 5번에 첫 줄 끝에 교차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고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지나서 우회전하다가 사고가 나타나면 신호 위반이야 이것은. 왜냐면 교차로 직전에 횡단보도가 있고 직후가 아니라 교차로 직전에 횡단보도가 있고 거기에 어떤 신호등이라도 신호등이 있어. 차량 신호등이건 보행자 신호등이건. 그러면 차량 적색등을 횡단보도 직전 정지선에서 서라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때 그냥 지나가 버렸으면 신호 위반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교차로 직전에 횡단보도가 없거나 횡단보도가 있더라도 신호등이 없어. 그때는 직진만 하지 않으면 되니까 우회전할 수 있어요. 근데 교차로 직전에 어떤 신호등이라도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있어. 그때는 교차로 차량 적색등이 횡단보도 직전에 정지하라는 신호로 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서 우회전했어. 그러면 신호 위반으로 봅니다. 어렵죠? 어려워요. 저 아래 중앙선 침범을 보시면 자 2번에 부득이한 사유로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는 중침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차가 고장나 있어. 편도 1차로인데 앞에 차가 고장나 있어. 당연히 좌측으로 돌아서 중앙선 넘어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중침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신 앞에 버스가 정차해 있어. 손님 태우려고 정차해 있어. 그때는 기다렸다가 손님 태워서 가면 뒤따라서 가야 됩니다. 그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앞에 버스가 고장나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보는데 앞에 버스가 사람 타고 내리려고 정차해 있어. 그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회해서 좌측으로 해서 이렇게 우회해서 가면 그건 중침으로 봅니다. 자 4번에 차체의 어느 일부라도 중앙선을 침범하면 중침에 해당하고요. 자 그래서 6번에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정차한 버스를 앞서가기 위해서 중앙선을 넘어가. 이것은 중침에 해당합니다. 정차해 있으면 사람 손님 내려주고 출발하면 뒤따라 가야지. 대신 앞에서 고장나 있어. 그때는 넘어가도 되는 것이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640페이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무 위반 사고. 자 보행자가 1항의 중간 1번의 중간. 자 보행자는 횡단보도 보행자 등이 녹색등일 때 신호에 따라서 건너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보행자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무의 대상이 되는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건너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 뒤에 횡단보도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서 앉아있는 사람, 횡단보도에서 자고 있는 사람, 횡단보도에서 화물을 적정해주는 사람, 횡단보도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무의 대상인 보행자가 아닙니다. 또 우리 가끔 어디 도로 꽉 막히는 도로 가면 뭐 뻥튀기 파는 사람들 있죠. 횡단보도에서 막 뻥튀기 아이스크림 이런 거 팔아. 그 사람은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장사치지. 그래서 그 사람들은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차가 잘못은 했죠. 차하고 사람하고 부딪히면 차가 거의 잘못이죠. 그러나 12항목 위반은 아닌 것이죠. 자 2번에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 보행자입니다. 왜냐 손수레는 다른 방법이 없어. 손수레가 도로를 건너가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손수레는 차입니다. 차. 사람이 리어카를 끄는 거죠. 사람이 리어카를 끌면 차예요. 차. 근데 횡단보도를 차가 그냥 건너갈 수 있는 예외인 것이죠. 이게 그때는 차로 보지 않고 보행자로 봅니다. 그래서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손수레를 차가 쳤어. 그러면 차가 차를 친 것이 아니라 차가 보행자를 친 걸로 봐서 보행자 보호무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봅니다.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 원래 손수레는 차인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으면 보행자로 봅니다. 아래 판례를 보시면 1번에 보행신호등 녹색등화의 전멸신호 전에 횡단을 시작했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전멸하고 있는 동안에 횡단보도를 통행하고는 모든 보행자는 보행자 보호무의 대상이 된다. 보호 대상이 된다. 이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 눈 떠. 오늘 엄청 피곤하신가 보다. 마지막 여러분 힘내세요. 죄송합니다. 힘내십시오. 자 여러분 차량이 있고 보행자가 있어요. 근데 보행자가 도로통법을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죠. 뭐냐면 횡단보도 녹색등이 처음에 확 들어오죠. 확 들어오면 그때 횡단보도를 건너갈 수 있어요. 횡단보도
녹색등이 딱 들어왔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깜빡이기 시작하죠. 깜빡이기 시작하면 진입하면 안 돼. 안 돼. 진입하면 안 돼요. 보행자 횡단보도가 온 켜져 있을 때 횡단보도 진입해야 되지, 횡단보도가 깜빡깜빡이고 있으면 더 이상 횡단보도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야, 보행자가. 근데 보행자가 횡단보도 온등으로 켜져 있을 때 횡단을 시작하건, 도로교통법을 위반해서 횡단보도 이 파란불이 깜빡깜빡일 때 횡단보도에 진입하건, 하여튼 파란불 깜빡이는 것이 끝나지 않을 때까지는 모두 다 보호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보행자가 도로교통법을 어겼건 어기지 않았건 하여튼 파란불일 때는 그 파란불이 온등이건 깜빡이는 등이건 파란불일 때 횡단보도 위에 있는 사람은 도로교통법을 지킨 사람이건 지키지 않은 사람이건 보행자 보호무의 대상이 되는 보행자라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2번 판례를 보시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무를 위반해서 횡단보도 보행자가 아닌 제3자를 다치게 한 경우, 이게 뭔 말이야? 이게 여러분 횡단보도에서 뭘 쳐, 그게 날아가요. 그래서 사람을 쳐, 사람이 날아간대. 사람이 날아가다가 횡단보도 바깥에 있는 사람을 부딪혀버리죠. 날아갈 때는 무거운 데부터 가니까 머리가 앞으로 가가지고 머리가 횡단보도 바깥에 있는 사람이 부딪혀가지고 그 바깥에 있는 사람이 죽어버린다니까요. 그때 바깥에 있는 죽은 사람, 그 사람이 죽은 이유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무 위반해서 죽은 것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즉 12항목 위반에 걸리는 것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걸리는 것으로 봅니다. 왜냐? 실질적인 원인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무 위반해서 횡단보도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쳤어. 그 사람이 날아가다가 횡단보도 바깥에 있는 사람을 부딪혀가지고 죽거나 다치게 만들었어. 그 바깥에 있는 사람 죽거나 다친 것도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무 위반으로 그렇게 봅니다. 직접적인 원인이 되면. 근데 대부분 다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죠. 횡단보도에서 날라온 사람이 나를 받아서 내가 죽었어. 직접적인 원인이 당연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깥에서 죽거나 다친 사람도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무의 보호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자, 3번을 보시면 피해자가 보행신호등의 녹색 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기 시작했어요. 위반한 거네. 도로통법 위반해서 들어간 거예요. 녹색등이 깜빡이면 더 이상 진입하면 안 되죠, 보행자가. 근데 위반해서 진입했어요. 자, 횡단을 완료하기 전에 보행신호등이 적색등화로 변경됐어. 그 다음에 차량 신호등의 녹색 등화에 따라서 직진하는, 즉 제대로 법을 지켜서 진행하던 차하고 부딪혔어. 맨 끝에 보행자 보호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차가 잘못은 했지만 12항목 위반은 아닌 것이죠. 즉 횡단보도 보행자 녹색등일 때 그 녹색등이 온 등이건 깜빡이건 그때 사고가 났으면 보행자 보호무를 위반한,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무를 위반한 것이고, 대신 빨간불로 바뀐 다음에 사고가 났어. 그때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무 위반은 아닌 거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아래 뺑소니 사고를 보시면요. 자, 도교법 물피뺑, 그 다음에 인피뺑은 특가법으로 가버리죠. 그래서 물피뺑은 도교법, 그 다음에 인피뺑은 특가법으로 갑니다. 자, 도교법을 보시면 도교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인피까지 같이 담아놓고 있어. 그래서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해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이렇게 해서 처벌합니다. 이렇게 처벌하는데, 그러면 인피뺑도 도교법에서 해? 아니죠. 인피뺑은 특가법에서 더 강하게 처벌하니까 여기서 자동적으로 그냥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도교법에서 남는 물피뺑은 도교법에서 남는 뺑소니는 물피뺑만 남는 거죠. 인피뺑은 특가법에서 더 강하게 처벌해버리니까 물피뺑만 남는 것이고요. 저 셋째 줄에 이제 괄호를 보시면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 그러면 이걸 갖다 이제 주정차 손괴 또는 주차 뺑소니라고 하죠. 주차 뺑소니 처벌하지 않아? 아니, 별도로 낮은 걸로 처벌하려고 여기서는 제외를 시켜놓는 거죠. 그래서 아래 주의를 보시면 주정차 손괴, 이것은 20만 원이야 벌구가로 엄청 단순하게 처벌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주차된 차 딱 부딪혔는데 그냥 도망가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제 발각되면 막 엄청 막 겁내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거 그냥 범칙금 사항이야. 범칙금 12만 원 내면 그냥 끝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냥 고쳐주고 보험 접수해주고 범칙금 12만 원 내면 되는 겁니다. 별거 아니게끔 가볍게 그냥 규정을 넣어놨습니다. 그다음에 인피뺑소니는 특가법으로 가고요. 자, 넘어가서 자, 642페이지 위험운전 치사상죄 좀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뭐냐면, 자, 특가법 5조의 11 위험운전 치사상, 음주운전 치사상, 위험운전 치사상. 자,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해야만 된다니까요. 그래서 도교법 음주운전하고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약물운전은 약물의 영향으로 표현이 하여튼 뭐할 우려가 있는 상태도 돼 있어요. 그래서 약물을 먹고 운전하면 당연히 우려는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장 염상 이상이면 당연히 그냥 적용되는 것이고, 약물운전도 어떤 우려가 있는 경우 당연히 우려가 있죠. 그래서 약물운전도 약물하고 뽕 먹고 운전하면 그냥 걸려버려요. 근데 이 특가법 위험운전 치사상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우려가 아니라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래서 특가법 음주운전 치사상, 위험운전 치사상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것을 수사기관이 증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위험운전 치사상 의율하는 것은 모든
음주운전 치사상을 다 특가법으로 의율하지 않고 우리 현장에서 0.1%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초과한 경우만 여기 의율을 한다니까요. 왜? 음주운전이 곤란한 것을 우리가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만 의율하고 또 피신조세다가 막 다리가 막 비틀비틀 거리고 혀가 꼬부라져가지고 막 하는 이런 것들을 피신조세다 나타낸다니까요. 왜? 전선이 운전이 곤란할 우려가 아니라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곤란한 상태를 우리가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성 요건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좀 알아두시고요. 자, 맨 아래 관련 판례를 보시면, 자, 음주로 인한 특가법 위험운전 치사상죄하고 도로법 음주운전하고는 실체적 경합관계, 즉 별개의 범죄로 봅니다. 왜 그래? 음주운전한 것하고 사람 다친 것하고는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별개 실체적 경합으로 봅니다. 여기 오른쪽 신뢰 원칙은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읽어보시고 맨 그때 646페이지에 그 아래 정지거리를 보시면 정지거리. 여러분 안정공제면 밑에 보충의 밑에 팁을 보시면 안정공제예요. 안정공제.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안전거리, 정지거리가 공주거리하고 더하기 제동거리를 합하면 정지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지거리가 뭐냐면 어떤 위험을 발견해서 최종적으로 정지할 때까지의 거리가 정지거리입니다. 근데 그 정지거리는 뭘로 구성되어 있어? 위험을 발견해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았어. 그래서 브레이크가 먹기 시작할 때 위험을 발견할 때 바로 브레이크가 먹는 것이 아니죠. 위험을 발견해. 브레이크를 밟아. 브레이크가 먹기 시작할 때까지는 일정한 거리가 있죠. 차가 일정하게 더 가죠. 그래서 위험을 발견해서 브레이크가 먹기 시작할 때까지의 거리가 공주거리예요. 즉 위험을 발견했는데 아직 브레이크가 없는 거리죠. 그래서 이 공주가 빌공자예요. 빌공. 뭐가? 제동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계속 달린 거리죠. 위험을 발견한 다음에 제동이 먹기 시작할 때까지의 간 거리, 그게 공주거리고, 제동이 먹기 시작해서 실제로 멈추기까지 간 거리가 제동거리입니다. 이걸 합하면 정지거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앞차하고 정지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 딱 부딪히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앞차가 뭐가 이상하게 돼. 내가 그걸 발견하고 바로 브레이크를 밟잖아요. 그래서 앞차하고 정지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 딱 부딪히는 거야. 그래서 안전거리는 정지거리보다 긴 거리가 안전거리죠. 그래서 이것을 안정공제 이렇게 숙지를 했어요. 안정공제. 안전거리는 정지거리보다 좀 길고 정지거리가 공주거리 플러스 제동거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좀 쉬었다가 5분에 마지막 시간 할게요. 그러니까 오전에 마지막 시간. 예.